큐. 챔피언 알리 이야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언젠가 무하마드 알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의 일이다. 평소 비행기 타기를 싫어하던 알리였지만 그날따라 하늘에서 내려보던 세상이 무척 아름다워 보였다. 창밖으로 펼쳐진 발 아래 세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알리는 문득 나라면 한 푼도 없이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어딜 가든 사람들이 한눈에 자신을 알아보고 선뜻 먹여주고 기꺼이 재워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그의 상상이 전혀 엉뚱하지 않을 만큼 그의 인기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 단연 최고였다. 알리는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었다. 아직까지도 권투가 생긴 이래 가장 위대한 선수가 바로 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의 주먹이 가장 빠르다며 칭송에 마지 않았다. 그러나 알리는 주먹만 빠른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다른 권투 선수와는 달랐다. 사생활도 깨끗했고 감옥에 갔다 온 적도 없었다. 신앙심도 두터웠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프로 권투라면 잔인한 스포츠로 여겼지만 알리 덕분에 권투도 폭넓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이미지 변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알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 신앙생활에 충실하면서도 권투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 무하마드 알리는 1942년 1월 17일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태어났다. 본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딴 캐시어스 마셀러스 클레이 주니어였는데 캐시어스 클레이는 자기 노예들을 모두 풀어주고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던 19세기 백인 농장 주인의 이름이기도 했다. 캐시어스 주니어의 증조부가 켄터키주에 있던 바로 그 캐시어스 클레이의 농장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가족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이다. 간판을 그리고 만드는 사람이었던 캐시어스의 아버지는 사람들과 어울려 얘기를 나누길 좋아하는 재담꾼이었다. 캐시어스도 아버지를 닮아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좋아했고 우스갯소리를 잘했다. 농단도 잘하는 데다 짓궂은 장난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머니 오데사 클레이는 백인 집에서 요리와 청소를 해주고 받은 돈으로 식구들의 먹을거리를 장만했다. 신앙이 깊었던 어머니는 매일 성경책을 읽었고 일요일마다 캐시어스와 동생 누르디를 데리고 교회에 다녔다. 캐시어스가 한창 성장할 무렵에는 미국에는 흑인 차별이 몹시 심했다. 흑인은 백인과 얼굴을 마주보지도 못할 정도였다. 그래서 캐시어스와 루디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흑인 학교에 다녀야만 했다. 당시 루이빌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흑인들처럼 캐시어스의 집도 무척 가난했다. 부모님은 두 아들에게 버스요금을 줄 만한 돈이 없었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스쿨버스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두 형제는 늘 걸어서 학교에 다녔다. 어린 캐시어스는 나중에 커서 꼭 부자가 될 거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피부색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하곤 했다. 밝고 명랑한 성격의 캐시어스였지만 흑인인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며 울다 잠이 들 때가 많았다. 12번째 생일을 맞은 캐시어스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빨간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누군가 그 자전거를 훔쳐가 버렸다. 캐시어스는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당장 도둑을 잡아 때려 눕히고 싶었다. 그때 한 경찰 아저씨가 캐시어스에게 제대로 싸우는 법부터 먼저 배우는 게 좋을 거라고 충고해 주었다. 캐시어스는 자전거를 잃은 대신 인생을 걸어볼 만한 일을 찾게 되었다. 체육관을 운영하던 경찰 아저씨는 캐시어스에게 권투를 가르쳐 주었다. 캐시어스는 하를 못 이겨 싸움질을 하는 것보다는 권투 시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유명한 권투 선수들 중에는 흑인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려면 권투 선수가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캐시어스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체육관에 찾아와 권투를 배웠다. 될 수 있으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 했었고 매일 아침마다 8km씩 달리기를 시작했다. 학교까지 버스를 뒤쫓아 뛰어가기도 했다. 캐시어스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었다.
몸놀림이 유난히 빨랐고 반사신경도 뛰어났다. 중고교 시절에는 아마추어 경기에 출전했는데 수다쟁이에다 장난기까지 많았던 캐시어스는 몇 라운드에 상대편 선수를 KO시킬 것인지 미리 점치기도 했다.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에도 느닷없이 시를 들려주기도 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이 녀석 분명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 내가 1라운드에서 보내버릴 테니까. 18살 무려 그는 아마추어 경기에서 100승 8패의 기록을 세웠다. 전국 규모의 권투 시합에서도 4번이나 우승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1960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다. 캐시어스는 미국 권투팀의 라이트 헤비급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다.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무서웠던 캐시어스는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낙하산을 착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캐시어스는 이 올림픽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폴란드, 러시아 선수들을 차례로 쓰러뜨리고 마침내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 메달이 어찌나 자랑스럽던지 밤에도 메달을 목에 걸고 잠을 들 정도였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집 앞 계단에 미국 국기를 상징하는 빨강, 하양, 파랑 색칠을 해두었다. 루이비 시민들도 영웅 맞이하듯 대대적으로 그를 환영해 주었다. 캐시어스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로마의 역사적 인물 캐시어스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즉석에서 이런 시를 지어 읊었다. 나라의 영광을 되돌리는 것이 바로 나의 임무. 러시아 선수를 제치고 폴란드 선수를 쓰러뜨리고 미국을 위해 금메달을 딴 것이라네. 이탈리아인들은 말했지. 당신이 옛날에 그 캐시어스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로부터 얼마 뒤 캐시어스는 어느 식당에 들어가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은 캐시어스가 흑인이기 때문에 음료를 줄 수 없다고 고집했다. 캐시어스는 화가 치밀었고 가슴이 아팠다. 미처 대받아칠 새도 없이 일방적으로 얻어맞았을 때와 똑같은 고통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캐시어스는 올림픽 경기 후에 프로 선수로 전향했다. 그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경기에 나갔다. 지방의 백인 사업가들이 경기에 필요한 돈을 내주었고 엔젤로 던디라는 백인 권투 코치도 소개시켜 주었다. 캐시어스는 192cm의 키에 몸무게가 91kg이나 나가는 헤비급 선수가 되었지만 못놀림은 12살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빨랐고 떠벌리기 좋아하는 것도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그를 루이빌의 떠벌이 수다쟁이 주둥이나 하면 놀렸다. 그래도 캐시어스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늘 자랑삼아 말했다. 그들은 틀림없이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 내가 말한 바로 그 라운드에서 말이야. 1964년 캐시어스는 세계 헤비급 챔피언의 돈짝을 내밀었다. 상대 선수인 소니 리스턴을 정가적인 데다 마피아가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다. 그런데도 캐시어스는 이렇게 큰 소리치고 다녔다. 소니 리스턴은 훌륭한 선수야. 하지만 8라운드에 나가 떨어지고 말걸? 내생은 나지 않았지만 캐시어스도 은근히 겁이 나긴 했다. 리스턴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덩치도 큰 데다 잔인한 싸움꾼이었기 때문이다. 몸이 다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스포츠 기자들은 캐시어스가 1라운드에서 KO 당하고 말 거라고 얘기했다. 캐시어스는 리스턴보다 영리하게 싸움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의 코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야 한다고 단단히 일렀다. 그것이 바로 리스턴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처음엔 덩치가 산만한 리스턴 주변을 춤추듯 맴돌면서 주먹을 피해 다니기만 했다. 몇 라운드를 그렇게 버티다가 리스턴이 지친 것을 보고 캐시어스는 갑자기 펀치를 날리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정확하게 맞췄다. 7라운드에 이르자 지시대로 지쳐버린 리스턴은 자기 코너에 주저앉아 나오려 하지 않았다. 캐시어스 클레이가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되는 순간이었다. 승리한 캐시어스는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소리쳤다. 내가 최고야. 내가 챔피언이라고. 그런 다음 그가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던 기자들을 내려다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그리고 외쳤다. 이제까지 했던 말 다들 취소해. 취소하라고. 소니 리스턴을 이긴 다음날 캐시어스 클레이는 갑작스러운 발표를 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신자가 아니며 흑인 무슬림 단체로 유명한 네이션 오브 이슬람 회원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네이션 오브 이슬람은 흑인들에게 자부심을 가르치고 백인과 흑인이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흑인 가격 단체였다.
이슬람은 원래 인종 간의 차별이나 분리를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네이션 오브 이슬람은 정통 이슬람교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고 선전했다.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인 무슬림은 알라신을 믿는다. 캐시어스는 고등학교 때부터 흑인 무슬림에 관심이 있었다. 그는 흑인 무슬림의 지도자 엘리야 모하마드 그리고 감동적인 연설로 수많은 사람들을 네이션 오브 이슬람으로 끌어들였던 성직자 말콤 엑스를 존경했다. 흑인 무슬림 회원들은 무슬림의 서약을 지키고 미국 백인 사회에 발을 들어 놓지 않겠다는 표시로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바꿨다. 어떤 사람들은 말콤 엑스처럼 성을 그냥 엑스로 하기도 했다. 캐시어스 클레이는 무하마드 알리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슬람의 이름을 선택했다. 캐시어스 클레이는 이제 무하마드 알리가 된 것이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무엇을 믿는가 마찬가지로 무하마드 알리는 하루에 5번 알라 신께 예배를 올렸고 매 경기 시작 전 링 위에서 기도를 했다. 그는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네이션 오브 이슬람 사원이나 무슬림 사원들을 찾아 참배했으며 무슬림 여인을 만나 결혼도 했다. 그는 권투를 시작하면서부터 늘 건강한 식습관과 청결한 생활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생활 습관을 바꿀 필요도 없었다. 네이션 오브 이슬람 지도부에서 알리의 매니지먼트를 맡았다. 그 후 무하마드 알리는 영국, 독일, 캐나다 선수 등 미국의 적수들을 물리치고 소니 리스턴과 가진 2차례 방어전까지 무사히 넘기면서 연이어 세계 타이틀을 방어했다. 그는 승리 행진을 계속하면서 정상에 머물렀고 3년 내내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지켜냈다. 그가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오랫동안 챔피언 자리에 머물 것인지 말씨름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1967년 미국은 베트남에서 벌어진 전쟁에 깊이 개입했다. 미국은 남베트남을 도와 북베트남의 베트콩과 맞서 싸우는 중이었고 이 전쟁을 위해 미국의 청년들을 강제로 군대에 보냈다. 하지만 무하마드 알리는 군대에 가서 베트남과 싸울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베트남 전쟁에 대해 묻는다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내 대답은 늘 한 가지. 나는 절대 베트콩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는 것. 알리가 세계 헤비급 챔피언 자리에 있는 사이 미국은 인종차별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다.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세월이 걸릴 것 같아 보였다. 알리는 미국 정부가 자기 국민들의 자유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네이션 오브 이슬람의 사람들은 모두 군대를 가지 않았다. 그들은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투표를 하지도 않았다. 무하마드 알리는 군대에 가는 것은 자신의 믿음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알리를 고발하고 병역 기피죄로 기소했다. 알리는 벌금과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알리는 상급법원에서 새로운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긴 했지만 권투 시합을 못하게 되었고 챔피언 타이틀도 빼앗기고 말았다. 대다수 사람들은 알리가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출전 금지 조치는 무하마드 알리의 경력에 치명타가 되었다. 그는 거의 4년 동안 권투 시합을 하지 못했다. 여러 헤비급 선수들이 챔피언 자리에 오르내렸지만 알리는 그 타이틀이 아직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군가 링 위에서 자기를 때려눕히기 전까지는 자신이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알리는 몇 년 동안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면서 다른 나라로 몸을 피해 있었다. 그 힘겨운 시간 동안 그는 신앙의 의지에 힘을 얻었다.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과거에 겪었던 괴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했고 비행기를 타는 무서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덕분에 이슬람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로 첫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이 여행을 통해 알리는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미국의 네이션 오브 이슬람과 정통 이슬람이 내세우는 이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슬람은 백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슬람 교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알리는 말콤 X의 뒤를 따라 급진적인 네이션 오브 이슬람을 버리고 정통 이슬람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 미국의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 알리의 행동이 투철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정했으며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결 내렸다. 미국 시민들에게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군대를 가지 않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알리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고 감옥에 갈 필요도 없었다. 알리는 29이 되어서야 다시 링으로 돌아왔다. 예전에 그 민첩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려한 승리로 이어지는 알리의 전성기가 이미 끝나버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알리는 제리 커리와의 첫 경기에서 3라운드에 만에 KO 승을 거두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는 아르헨티나 선수 오스카 보나베나와 결전을 앞두고 다시 시를 썼다. 이 시는 이렇게 끝맺는다. 9라운드가 끝나기 전에 심판이 손을 쳐들고 외칠 것이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 얼뜨기가 졌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 예상이 빗나갔다. 15라운드에 가서야 KO 승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1971년 3월 8일 알리는 세계 헤비급 챔피언 조 프레이저를 상대로 챔피언 쟁탈전을 벌였다. 알리는 녹초가 되다시피 했고 심판은 프레이저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프로 선수가 된 이후 처음으로 진 경기였다. 알리는 패배를 인정했지만 프레이저와 다시 겨루고 싶다고 선언했다. 그 후 3년이 흘렀다. 알리는 전문 시절에 비해 훨씬 경기 시간을 오래 끌 때가 많았다. 켄 노턴과의 경기에서 턱이 깨진 알리는 두 번째로 지고 말았다. 그 사이 조 프레이저는 조지 포먼에게 헤비급 타이틀을 뺏긴 상태였다. 마침내 지난날에 챔피언이었던 알리와 프레이저에게 다시 맞붙게 되었다. 이번에는 알리가 프레이저보다 우세했고 심판은 알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알리는 헤비급 챔피언이라는 영광의 자리를 놓고 포먼과 맞붙었다. 1974년 포먼은 프로 선수가 된 후에 24경기를 모두 KO 승으로 이긴 선수였다. 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연습했다. 시합은 아프리카와 자이레에서 열렸고 정글 속의 대격전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주의에 맞서는 시합이었으므로 아프리카 흑인들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알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자랑스러운 순간이 되기를 바랐다. 알리는 힘든 경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포먼은 더 젊고 강했으니까. 그러나 알리는 포먼보다 더 빠르고 경험이 풍부했다. 8라운드에서 포먼이 나가떨어지자 심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무하마드 알리가 7년 만에 드디어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은 순간이었다. 그 시절에도 알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전쟁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용기 있게 정부에 대항했던 알리를 존경했다. 또 알리의 종교적인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도 이해했다. 알리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종교를 핑계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리는 링을 떠날 때가 언제인지 잘 알고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몸을 심하게 다치기 전에 링을 떠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알리는 자신의 권투 스타일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다.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는 링에 설 수 있어. 치고 빠지는 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알리는 빠른 몸놀림으로 승부를 걸었지만 세월이 갈수록 움직임이 점점 느려졌다. 이제는 상대방의 펀치를 피하지 못해 맞곤 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머쥐긴 했지만 심하게 몸을 다칠 때도 많았다. 1975년 알리는 필리핀에서 마닐라의 괴물 조 프레이저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경기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장 멋진 권투 경기로 남아있다. 경기에서 이긴 했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힘겨운 승리였다. 거의 440대나 얻어맞았으니까 말이다. 알리는 10번이나 챔피언 타이틀을 지켜냈지만 1978년 레온 스핑크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하지만 7달 후에 레온 스핑크스에게 다시 도전해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았다. 그리고 헤비급 챔피언 대회에서 3번이나 챔피언 자리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첫 번째 권투 선수가 되었다. 그리고 알리는 이제 링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슬프게도 알리는 가족과 친지들이 매달리면서 말리는데도 아랑과 없이 링으로 다시 돌아가 1980년, 1982년 두 차례 시합을 더 치렀다. 그러나 두 시합은 모두 지고 말았다. 39살 되던 해 알리는 뇌 손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었지만 가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반사신경이 둔해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권투는 그에게 파킨슨씨 병이라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파킨슨씨 병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지능을 손상시키지는 않지만 서서히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무서운 병이다. 권투를 그만둔 후 무하마드 알리는 행복한 가정생활에 푹 빠져 있었다. 비록 고향에서 살고 있지 않았지만 마마는 늘 동생 루디가 살고 있는 켄터키주 고향 마을 루이빌에서 머물러 있었다. 한편 자신에게 많은 것을 주었던 스포츠를 청소년에게 가르치기 위해 무하마드 알리 체육관을 짓고 싶어한다. 알리는 네 번째 부인 로니와 함께 9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산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많은 시간 해주지 못해 늘 아쉬웠던 알리는 입양한 막내 아사드와 함께 노는 시간을 특히 좋아한다. 아사드는 물론 수많은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마술을 보여주기도 한다. 변함없이 이슬람교를 열심히 믿고 있으며 하루 5번씩 빼놓지 않고 예배를 올린다. 예전보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대표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도 많아졌다. 1996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무하마드 알리가 깜짝 출연을 했다. 올림픽 개막을 알리는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국제 스포츠 경기의 상징인 성화를 들고 그의 팔은 떨리고 있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알리의 등장이었다. 올림픽 경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개막식을 지켜보던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시청자들이 알리에게 사랑과 존경의 박수갈채를 보냈다. 올림픽 성화처럼 알리는 스포츠의 상징, 즉 힘과 기술, 용기의 자존심의 상징이었다.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상 모든 이들을 하나 되게 만든 사람, 알리는 권투에서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진정한 챔피언이었던 것이다.